요즘 바쁘시죠? 그러게요. 이게 네. 낙선하고 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부동산 때문에 현역 때보다 더 바빠요. 20대는 부동산이 이렇게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아니 진짜 비상 대책이라도 지금 뭐 세워야 되는 상황 같아요, 진짜. 근데 이제 조금 옛날 거 답습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해요. 옛날 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하는 거 다 걷어내면 시장이 정상화되냐 꼭 그렇다고 보지도 않거든요. 네. 좀 새 판을 짜야 되는데 새 판에 대응하는 정책을 짜려면 시간, 돈,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진 인재들 이렇게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예. 그 지금 뭐 통합당 차원에서도 하여간 그 부동산 특위도 또 지금 당 안에 원내에서 있고요. 예, 원내에서, 예, 예. 예. 이제 저는 비공식적으로 해서 제가 또 조금 이렇게 페이퍼 작업하는 거 있고. 근데 진짜 지금 정부가 뭐 23번이다 뭐 24번이다 뭐 이거 뭐 숫자도 잘 모르겠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역대 정부에서 제일 많이 하여간 네. 대책을 내놓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좀 평가를 좀 해보자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저는 예견된 실패다. 예견된 실패. 네. 예. 그러니까 제가 20대 국회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대정부 질의하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예.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아. 제가 발언을 그렇게 했어요. 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팩트 체크해야 되니까. 장관님 두더지 잡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습니다. 없으세요? 여기 때리면 저기 튀어나오고요. 저기 때리면 여기 튀어나옵니다. 꼭 장관님이 집값 잡는 거 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그 정책의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국민 전체를 위한 주거 복지나 도시 정책 이런 게 아니라 다주택자 또 강남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 특정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일종의 저는 부동산 정치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는 수적으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소수였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을 겨냥한 정책을 폈을 때는 다 환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또 그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과열되지도 않았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99대 1의 싸움을 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 일관성이 없고 또 시장을 의식해서 핀셋 규제라는 거를 그렇죠. 핀셋 하게 규제. 되면서 예. 그것이 지금 일파만파 풍선 효과를 가져오고 전 국토를 저는 쑥대밭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두더지 게임 하다가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기고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저는 커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예견된 실패였다. 그다음에 그 너무 잦은 정책.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자기네들이 편 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니터링도 안 되고 또 모르기도 하고. 예. 예. 혹시 모르는 건 아니고 일부러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외면한다고 해야 되나? 저도 처음에는 무지와 무능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물론 잘못 알고 있는 거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책을 할 때 뭐 옛날 위원님도 네, 이제 맞아요. 그 전에 뭐 이제 예. 학계 저 연구소에 계셨을 때는 사실 이렇게 많이 좀 불러서 네. 뭐 정책 나오기 전에 뭐 이렇게 좀 태핑도 하고 의견도 좀 들어보고 좀 저희들한테도 기자들한테도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전혀 없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완전히 꽉 막혀서 네. 그냥 귀를 딱 닫고 그냥 뭐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 길이 맞으니까 니들은 따라와라 뭐 약간 네, 그런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토부한테 그런 피드백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고요. 네. 시장에 대한 자문을 얻어야 되는데 네. 주거 빈민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저소득층 주거 연구하시는 분들을 불러다가 네. 이제 자문을 받으니까 사실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죠. 네. 그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얘기 또 자기 편들만 얘기를 듣는 좀 그런 편협성이 이 정책을 좀 잘못 가져가게 된 데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좀 좀 약간 무지한 측면 이런 측면을 말씀하시면서 요즘 또 이제 계속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러면 정책을 수립할 때 이제 뭔가 참고하는 뭔가 있을 텐데 뭐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런 그룹들로부터도 뭔가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할 텐데 이게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통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객관적인 통계를 네.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1년 전쯤에 예. 이걸 갖고 한번 시비를 건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예, 지금 그 경실련이 제공하는 평균 주택 가격 갖고 예, 집이 한 40% 올랐다. 예, 예. 예. 근데 그때 그거 첫 보도 썼던 언론사는 엄청 국토부한테 전화 받아서 시달렸고 제가 현직 의원이었는데 저한테 반박 보도 자료를 내더라고요. 네. 국토부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더 싸우기 싫어서 하여튼 충분히 문제 제기는 했다 생각을 했는데 한 10개월이 지나서 이제 경실련이 이걸 갖고 본격적으로 끝까지 하고 나면서 지금 이제 결국은 경실련한테 이 문제로 계속 국토부가 두들겨 맞고 있는데요. 통계는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 민간 통계는 정부 통계하고 약간 표본 설계가 차이가 있고 또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예.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예. 저희가 민간에서도 그 세 가지 통계를 다 봅니다. 예. 부동산 114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집값 수준이 높은 데에 가격 변동률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은행은 조금 평화라 돼가지고 네. 약간 가격 변동이 그거보다 좀 둔감하게 나타나고 감정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2, 3년치를 쭉 보니까 네. 민간 통계보다 항상 뒤쫓아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가 어느 네. 순간 그게 반영이 돼요 지수에. 아. 예, 그래서 또 쭉 가다가 또 네.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건 좀 정부가 통계를 마사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본인들 통계만 맞다니까. 예, 그리고 네. 사실은 KB 통계가 예전에는 국가 통계였어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 KB 통계.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국가 통계로 인정했던 것들은 그런 틀린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무슨 평균 주택 가격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10억이라는 걸 갖고 장관하고 여당 의원이 예. 뭐 10개의 사례를 모아서 평균을 냈다라고 하는 거는 예. 제가 인터뷰에서 이건 정말 유치하고 무식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설마 그렇게 알고 대답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좀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냥 넘어갈 거다 생각하는 일종의 국민 무시,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집값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값,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하여간 이제 정부가 이제 공급 대책도 네. 좀 내놓고 시장에서 어찌됐건 좀 처음에는 뭐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하다가 이제 조금 뭐 공급도 좀 하는 거야라고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저는 일단 공급 대책을 보면서 네. 영끌 공급 대책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부도 영혼을 끌어모으는구나.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는 MB 정권 때 네. 우리가 정책으로 썼다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지분형이라든가 지분형 사전청약제 이런 것도 다 끌어모았고요. 네네.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들은 아마 LH가 신도시 지정하려고 할 때마다 후보지를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 나온 것 같아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과거에 그런 것들을 왜 안 했을까? 그게 다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무시하고 중요한 건 아무리 빨리 추진해도 완공이 한 4년 뒤 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네. 지금 말한 물량이 제일 도대체- 빠른 게 한 4년.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해도 한 인허가 1년 잡고 공사 3년 잡으면 4년인데 거기에 4년 안에 완공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지 되게 의구심이 들고요. 특히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동상이몽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바라는 규제 완화와 예. 정부가 독려하는 규제 완화가 완전히 서로 방향성이 틀려서 저는 결국 동상이몽이라고 보면 그렇게 규제 완화를 해줘도 갈 수 있는 단지들이 많지가 않거니와 또 하나 뭐 거기에다가 개발이익을 90%까지 환수한다라고 하면 네. 누가 그 복잡하고 지난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 참여하겠느냐? 저는 정부 생각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제로도 뭐 대부분 강남이나 이쪽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이제 정부가 발표하자마자부터 뭐 딱히 네. 이렇게 뭐 우리는 별로 메리트 없어요, 안 할래요, 뭐 이런 분위기고 다만 이제 뭐 좀 공공 재개발 쪽은 네. 이제 강북 지역에 이제 있는 지역들 뭐 이런 지역 정도에서 이제 조금 그래도 우리는 이거라도 할래요, 네. 약간 이런 네. 분위기.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어찌됐거나 정부가 내놓은 그 공급 대책의 어떤 숫자라고 하는 게 뭐 무슨 막 127만 가구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한 30% 가까이를 차지를 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안 되면은 약간 반쪽 대책 같은 뭐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짜투리 땅에서는 주택 네. 공급을 했을 때 네. 그게 이제 세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요. 지금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데 예. 저는 이거는 약간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3기 신도시 자체의 용적률을 그렇게 높여버리면 저는 굉장히 퀄리티가 낮은 주택, 그렇죠. 닭장 같은 주택이 양산이 될 거고요. 네. 서울로의 길목에 지금 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그렇지 않아도 1, 2기 신도시에 불만이 많았는데 네. 그 길목에다가 더 용적률을 높여버리면 1, 2기 신도시들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면 저는 진짜 악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뭐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가 하도 잘 얘기를 잘 안 들으니까 네. 오늘도 제가 점심 때도 지금 그 얘기 하다 한참 안 하는데 맞아요. 이제 말도 하기 싫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막 거꾸로 좀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좀 이게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 지금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그러면 사실 뭐 예전에 이제 연구소 하실 때도 사실 그때 시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많이 참 제가 많이 보셔가지고 저도 이제 네. 많이 이제 기자 생활할 때 많이 이제 제가 인용도 많이 하고 전화 통화도 저랑 뭐 참 많이 하고 막 그러셨는데 근데 지금의 시장이 그러면 결국은 집값을 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분들의 말씀은 뭐 결국은 집값을 못 잡을 것 같다 이 정부에서는 이런 약간 비관적인 전망들이 좀 많더라고요. 좀. 근데 어쨌든 지금 네. 거래를 못하게 막고 일종의 저는 부동산 시장을 셧다운 시켰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의 어떤 그런 추진력은 조금 상실할 것 같아요. 거래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국토부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숫자를 갖고 현실을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현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느냐라고 보면 일단 다주택자들이 서울보다는 외곽에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것들을 먼저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도 지금 그런 양상들은 좀 조금씩 이렇게 뭐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저는 지방의 하락폭이 더 클 거라고 보고 또 서울에 정부가 예정한 그 공급 대책에 대한 효과가 계속 늦어지게 되면 서울은 오히려 잠깐 반등하는 반사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결국은 서울과 비서울 또 뭐 강남과 비강남 사이에 양극화만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내부 요인보다는 거시경제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워낙 지금 저금리고 또 투자 대상이 없어서 부동산에 자금이 몰렸는데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더 장기화돼서 내수 경기가 뭐 지금도 마이너스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 이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장기 침체가 이루어지면 저는 부동산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영향의 방향이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전월세 시장 얘기도 이제 하도 지금 뭐 시끄럽고 사실은 뭐 강남 주택보다는 사실은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 살고 있는 전월세 값이 좀 안정이 되면은 좀 그쪽에 더 관심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는데 어찌됐건 정부가 이제 임대차 소위 말하는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정부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은 전월세 시장을 오히려 더 안정시킬 거다. 효과가 곧 나타날 테니 좀 기다리세요.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현실은 지금 아직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지금 전세를 살고 있어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일단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새롭게 전세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일단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아마 특정 지역에서는 매물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결국은 전세입자들이 지금 기존 세입자와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의 경합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들 사이에 어떤 서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기존 세입자들도 뭐 짧게는 2년,
한 번 더 살아서 4년까지는 안정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직접 들어온다든가 네. 또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2년을 또 예, 집 소유자들의 자가거주 요건을 강화시키면서 네. 세입자들이 이번 갱신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또 전세 물량에 대한 그 보장이 굉장히 없다? 약해지는 예, 예. 그런 환경을 정부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계약갱신이 끝나고 나면 전세 물건이 사라지거나 집주인이 들어와서 아니면 이제 전세금 상승분을 월세로 올리려고 하는 것들.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세입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5%도 못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의 대항 능력은 이제 집의 파손 뭐 이런 거 갖고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날 거고요. 분쟁이 늘어날 네,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쟁이 지금보다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임대료 통제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집주인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뭐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거기다 대출 혜택까지 다 주면서 네. 지금 임대차 3법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들을 적용을 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임대사업자들한테는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 규제를 하던 거를 네. 이제 임대차 3법은 혜택도 없이 그런 규제만 준다는 거죠. 예. 근데 일반 뭐 한 집 한 채 갖고 예. 전세 주고 전세 사는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법을 적용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집 가진 사람한테는 지금 다 사실은 벌칙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누구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규제를 했던 거를 이제는 혜택도 주지 않고 규제만 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 정책의 일종의 실패한 정부가 거기서 뺨 맞고 일반 국민들한테 화풀이하는 거 아닌가. 예. 좀 이게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예. 형평성도 없고, 예. 그다음에 일반 집 한 채 갖고 전세 주고 전세 사는 사람이 한 100만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100만. 네. 예. 뭐 지금 정확한 통계를 지금 정부가 이걸 집계를 안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대충 추정해 보는 건데요. 뭐 이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대략 난감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정부가 이 전월세 시장에서 두 가지가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딱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동안 정부가 등록 임대 사업을 장려를 했던 이유가 분명히 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공공 임대만 가지고 뭐 시장의 전세값이라든지 월세값을 안정시킬 수가 없으니까 뭐 민간의 힘을 좀 끌어들여서 좀 네. 인센티브를 주고 당근을 줄 테니 좀 해라. 네. 뭐 이런 게 하나 있었을 거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 첫 번째. 근데 이제 갑자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선 배경이 좀 저는 약간 정치적인 거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첫 번째 의구심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전세를 과연 놔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집을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 그게 한 채가 됐든 뭐 두 채가 됐든 이걸 월세를 돌리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월세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지금 전세보다 지금 이게 월세로 돌아가는 게 좋은 거냐. 그때 뭐 그때 어느 분이 그러셨죠? 뭐 월세 사는 게 뭐 나쁘냐고 그때 네, 하셨던. 윤준병 의원 그 얘기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에 대한 좀 뭐 의문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저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정책을 펼 때는 나름대로 빅피처가 있었다고 봐요. 예. 예,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기가 어렵고 예. 또 임대차 3법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주택에 그렇죠. 적용을 예, 하다 그렇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 딱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작용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당근을 주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면 예.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도 획득할 수가 있고 예. 또 제도권 안에서 임대료 컨트롤이라든가 계약을 연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 것 그렇죠. 같아요. 정보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한 900만 호 정도 지금 임차 가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등록 임대 사업자를 육성을 해서 네. 키운 게 150만 호 150만. 예, 정도예요. 그리고 150만 호는 공공 임대 주택이고요. 네. 그럼 아직도 600만 호 정도가 이게 이제 비제도권에 있는 임차 주택인데 네. 실제로는 임차가 되고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정부는 사실상 지금 3분의 1 정도 파악하고는 예. 이 제도를 폐기해 버린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 제도가 뭐 저희가 과거서부터 계속 있었던 제도죠. 새삼스러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이 제도에 사람들이 열광해서 일로 등록을 했을까라고 예. 보면 예. 다주택자에 대한 굉장히 전방위적인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로 들어온 거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서 23번에 이르는 이제 뭐 정책에 계속 발표되고 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시장에서 비판을 하니까 예. 정부로서는 이 정책의 실패를 책임져야 될 네. 저는 희생양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리고 실제로 친여권 학자들 중에 예.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막 뭔가 혜택을 보는 것처럼 또 음. 사람도 늘어나고 하니까 예. 저는 결국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를 이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